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테크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살면서 한 번쯤은 거쳐가야 되고 피할 수 없는 그런 미리 알고 있으면 좀 두려움이나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는 그런 내용을 한번 주제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활병원, 요양병원, 요양시설 좀 무거운 주제이긴 합니다만은 저도 최근 한 2년 동안 이런 경험을 하고 물어볼 데도 없고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행정적인 처리라든지 하여튼 많이 좀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고 지금도 적지 않은 시간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꼭 좋은 일만 하는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죠. 반드시 겪어야 되고 그런 건데 좀 미리 알아두시면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심적으로 부담도 적고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건강보험공단이나 장기 요양공단 이런 데서 이러한 절차대로 우리 부모님들을 모시는구나, 이런 걸 알고 계시면 아무래도 좀 심리적으로 그렇고 가족들, 형제들 간에도 미리 준비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제 주위에 물어보니까 대부분 잘 모르더라고요. 심지어 의사인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 다른 유튜브 찾아봐도 재활병원,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대한 설명, 법규 이런 걸 하는데, 사실 우리는 환자의 보호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까지 모르셔도 됩니다. 단지 우리가 취해야 될 그 행동이 어떤 건지, 어디 연락해야 되는지 그 정도 알면 되시고, 비용적인 거라든지 어디로 모시면 좋은가 그 정도 판단하는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근데 막상 그 상황이 닥치니까 그것도 어디에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재테크나 부동산 관련하다가 이런 것도 꼭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일단 재활병원 한번 보겠습니다. 재활병원 말 그대로 재활이죠. 저는 재활병원 자체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재활병원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재활병원은 뇌출혈 혹은 뇌경색 기타 외과적 수술을 거쳐가지고 지속적인 어떤 재활이 필요하신 분들이 보통 하시던데, 저는 예전에 제가 의학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흔히 말하는 뇌출혈은 뇌혈관이 터진 거고,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가지고 순간적으로 혈액이 공급이 안 돼가지고, 공급 안 되는 뇌의 일정 부분의 세포가 괴사한 거죠. 그래서 뇌출혈이 무섭더라고요. 뇌경색도 무섭고, 뇌경색은 순간적으로 정신 잃죠. 둘 다 정신 잃는 건 마찬가지만, 제 주위의 경험상으로는 최대한 신속하게 병원으로 모시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이걸 지체를 하면 할수록, 재활에, 기간도 많이 소요되고, 비용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다 힘듭니다. 집안에 환자 한 분이 계시면 가족들이 단기간 6개월에서 길게는 3년, 5년, 10년 이렇게 엄청나게 힘들죠. 그래서, 재활병원, 각 시도마다 재활병원이 다 있죠. 소규모 도시에도 있고. 근데 정부에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는 걸 운영합니다. 이거는 보통 각 시도마다 재활병원에서 일정 수준의 어떤 요건을 갖춰가지고 정부에 신청을 하면, 공단에 신청하겠죠. 그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 없는, 정부에 신청하든, 공단에 신청하든, 그까지 알 필요 없지만, 일단 계략적으로 보면, 신청하면, 이 병원이 일정, 자기 요건에 맞춰졌으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말하면 뭔가 하면, 우리 환자 입장에서는 뭔가 하면, 간호원들이, 만약 6인실이면 6인실, 4인실이면 4인실, 이게 환자를, 모셔놓고, 간호원이 그러니까 간호원이 여기 있는 환자들을 돌본다 이거죠. 근데 여기 실질적으로 간호원이 여기 배치되는 게 아니고, 배치되는 거는 간병사님이 배치되고, 여기 외부에 간호원이 이렇게 24시간 상주를 하고, 물론 간병사님도 여기 병실에 상주를 합니다. 보통 2교대, 3교대 이렇게 해가지고 6인 1실 이렇게 보통 8인 1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원래 4월 되면 바뀐다 하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그런 병동에 우리는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정부에서 보조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근데 얼마 동안 있을 수 있느냐? 이게 2018년도, 19년도 초까지는 1년간 한 병원에 정부에서 병원을 옮겨 다닌다 하더라도 1년간만 간호간병통합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19년도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그 바뀌어가지고 최장 2년간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근데 만일에 1년 동안 재활병원에 있다가 6개월 동안 만일에 요양병원을 갔다가 다시 재활병원에 온다 하더라도 하여튼 발병일로부터 가지고 2년까지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자, 취지는 이런데 2년인데 이것도 재활병원마다 어떤 재활병원은 1년밖에 못 있도록 하고 1년 지나면 내보냅니다. 왜 그런가 하면 1년 정도 해가지고 호전이 없으면 이제 더 좋아지기는 쉽지 않다 이래가지고 다른 병원을 보낸다 이거죠. 왜? 새로 들어올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원래 취지는 2년입니다. 2년간 정부에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환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법은 병원 내부 규정은 또 1년이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비용이 이제 문제인데,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자, 진료비가 있고, 간병비가 있습니다. 간병비 요구는 그 비급인 거예요. 비급이라는 것은 환자가 부담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병실료 이렇게 되는데, 저도 처음에 깜짝 놀랐는데, 재활병원 같은 경우 한 달에 800만 원 나오더라고, 800만 원. 명시에서 한번 보고, 기급하는 줄 알았는데, 한 사람입니다. 근데 환자 부담금이 한 200만 원 됩니다. 나머지는 공단에서 600만 원을 병원으로 주는 거죠. 기타 비용은 뭔가 하면 뭐 영양제라든지 다른 뭐 치료, 흔히 말하는 뭐 대소변과 관련된 흔히 말하는 기저귀죠. 뭐 기저귀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거 할 때 한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보통 10만원에서 한 20만원, 30만원 정도 됩니다. 되고, 그래서 본인 부담 상한제 하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일정 기간 이상 입원 시에는 환급을 해줍니다. 쉽게 말하면 뭔가 하면 1분위, 그러니까 저소득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장 저소득층 120일 초과, 그러니까 4개월이 4개월 이상인데 비용이 120만원까지는 환자가 부담하고 그 이상 같은 경우 만일에 250만원이 나왔다. 그럼 환자가 먼저 250만원을 내고 그 다음에 자 1분위에 속하면 뭔가 하면 125만원까지만 환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125만원은 정부에서 환급을 해줍니다. 뭐 이런 게 있다. 하여튼 10분위는 뭐 523만원까지 본인이 부담한다. 그래서 간병비는 6인 1실 혹은 8인 1실입니다. 근데 하루 한 2만원 정도. 간병비가 좀 부담스럽죠. 간병비는 다 이 정부에서 제공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재활병원,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어떤 뭐 뇌출혈 내경색, 그 다음에 외과적 수술을 통해 가지고 재활이 필요하다. 그럼 재활병원 모시는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최장 몇 년입니까? 이걸 따져야 되죠. 그래서 보통 한 정부에서는 그 국가에서는 2년까지 이렇게 보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병원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좋은 좀 시설이 좋고 입소문이 난 재활병원은 미리 그 예약을 해놔야 되죠. 예약을 해가지고 빈자리가 생기면 그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해가지고 한 달을 걸릴 수도 있고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대형 병원에서 입원해 있다가 일정 정도 치료를 하고 나서 이제 재활병원으로 가라고 하죠. 그러면 그 재활병원이 빈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일반 서민들은 그 8인실, 6인실 이렇게 그렇게 들어갑니다. 보통 6인실, 8인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6인실, 8인실 내에 간병사님이 한 분 계셔가지고 24시간 케어를 하죠. 바깥에는 간호사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합니다. 그 서비스를 이용하면 환자들의 본인 부담금이 많이 좀 줄어듭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1대1 간병을 한다. 그러면 이제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러면 간병비가 비싸니까. 간병비가 한 달에 한 300만원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뭡니까? 아파가 죽는 것보다는 돈이 없어 죽죠. 간병비가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이게 부담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요양병원을 모셔가지고 요양병원 내에서도 재활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요양병원을 찾아보시는 게 경제적 어려우면 그런 방법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기타 비용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기타 비용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침대도 뭡니까? 이게 공기처럼 돼가지고 있죠. 좀 좋은 침대가 있습니다. 뭐 그런 거 빌린다든지 렌탈 다른 거, 대소변 관련 재료비, 뭐 기저귀 기타 등등 영양제 관련 주사, 뭐 이런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활병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요양병원은 뭔가 하면 대상은 재활, 장기간 물리치료 환자. 치료 목적인 병원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병원이다, 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적용을 받습니다. 대상자는 보통 노인성 질환자, 만성 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회복 기간이 필요한 자 등 요양이 필요한 사람을 주로 대상으로 합니다. 비용은 그 환자 부담금이 20%입니다. 요양시설, 흔히 말하는 요양원도 20%고, 여기도 20%입니다. 근데 이제 비용이 이제 천차만별이죠. 이것도 뭡니까? 뭐 100만원에서 200만원, 적게는 뭐 60만원부터 해가지고 200만원, 300만원짜리도 있고 그 이상도 있습니다. 이것도 본인 부담 상한제에 있어가지고 일정 기간 이상 입원 시 환급이 됩니다. 뭐 이런 건 우리가 뭐 계산할 필요는 없고, 뭐 일단은 좀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기타 비용은 마찬가지로 침대도 여기는 좀 접이식이 아니고 이렇게 좀 아주 편한 침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대소변 관련 재료비, 영양제 관련 주사, 뭐 그런 거고. 여기도 1인실, 2인실, 4인실, 6인실, 8인실 이렇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1인실, 2인실은 비싸겠죠. 보통은 4인실 아니면 6인실, 조금 큰 데는 8인실 이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보통 요양병원으로 이제 하는 걸 뭔가 재활 기간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 이제 병원으로 모시는 거죠. 요양병원으로. 여기도 이제 비용적인 부분이 부담이 되는데 본인 부담 상한제가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지나면 정부에서 환급을 해줍니다. 그건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알아보시면 됩니다. 사실 중요한 건 이제 마지막에 환자가 보호자가 알아야 될 사항, 그걸 이제 제가 끝까지 들어보시면 뭐 이런 걸 모르셔도 뭐 그래도 개략적으로 알면 좋고 꼭 알아야 될 거는 뒷부분에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게 뭔가 하면 요양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는 이런 분들이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는 경우가 뭐 통계적으로 보건의료연구원의 통계에서 뭐 한 20%에서 뭐 40% 된다 이런 이야기 하죠. 정부가 부담을 일정 부분 하니까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요양원이죠. 장기 요양기관으로 되고 돌봄을 목적으로 돌봄.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법에 따르고 대상은 치료 목적이 아닌 보호시설입니다. 보호시설. 그래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건강을 돌봄하는 곳으로 병원이 아니다. 핵심은 병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양원 이렇게 해야죠. 보통 우리는 요양시설 가죠. 요양시설.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은 되도록이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용도 환자가 한 20%를 부담합니다. 기타 비용은 마찬가지로 침대, 대소변 관련 재료비, 영양제 관련 주사 뭐 이런 거 다 보시면 되고. 자, 오늘의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이거하고 뒷페이지인데 환자 보호자가, 그러니까 보호자죠. 보호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대상자, 뭔가 하면 그러니까 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만 65세 이상 또는 뭔가 하면 그 이하라 하더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장기 요양 등급을 신청합니다. 신청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저도 이것도 몰랐습니다. 이 신청은 어디 하는가 하면 건강보험관리공단 각 지사, 자기가 만일에 대구에 살든지 서울에 살든지 부산에 살든지 어떤 공단 지사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팩스 일단 전화를 하셔가지고 상황 설명을 하고 팩스나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바쁘시면 뭐 팩스로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지고 특정 사이트에 들어가지고 거기에 한글 파일 다운받아가 작성해가지고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 근데 인터넷이나 뭐 우편으로 굳이 할 필요 없고 제가 볼 때는 팩스나 방문 한 번 정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접수하면
제가 알기로는 2주에서 한 달 이내에 연락이 옵니다. 여기 법상 제가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건강보험관리공단 각 지사에 전화하셔가지고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싶습니다. 저희 부모님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거기서 안내를 해줍니다. 아주 친절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자 접수를 하고 나서 2주에서 한 달 이내에 연락이 옵니다. 집에 계시면 집으로 연락 올 수도 있고 병원에 계시면 병원으로 연락 옵니다. 그러면 요양등급 담당자가 집 또는 병원으로 방문을 합니다. 자, 방문을 하는데 질의 내용에 대한 내용을 자, 이거 질의를 하겠죠. 이게 뭐 뒤에 나옵니다만은 좀 상세히 나옵니다만은 뭐 90가지인가 뭐 30가지인가 있습니다. 그거를 질문을 합니다. 환자한테. 병원 같은 경우는 간병인한테 주로 질문을 많이 하고 간병인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환자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 계실 경우에는 가족들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환자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질의한 내용을 작성해 가지고 그 담당자가 공단에 제출하겠죠. 그 다음에 의사의 진료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은 뭔가 하면 의사가 공단으로 직접 보통 제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요 두 가지가 이루어지고 나서 한 달 이내에 이제 등급 판정이 나옵니다. 뭐 1등급부터 보통 5등급이 되는데 여기서는 등급 판정위원회가 열려가지고 1등급에서 5등급 등급이 나옵니다. 자, 등급이 나오면 해당 등급을 가지고 이제 뭡니까 기관으로 가시든지 안 가면 지부에 있으면 요양 그 보호사 있죠. 우리 길 가다 보면 뭐 있습니다. 요양 관리사 보내드립니다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인터넷 찾아보면 많습니다. 그럼 거기 전화하셔가지고 집에 지금 부모님 혼자 계시는데 뭐 아침 9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 저녁 5시까지 온종일 뭐 그렇게 있죠. 오셔가지고 빨래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말동무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재가 의료 서비스.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서 간병사들이 온다 이거죠. 그걸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관, 흔히 말하는 시설이죠. 요양원에 모신다든지, 이런 방법을 이제 선택하시면 되죠. 가족들끼리 상의를 해가지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방법 하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렸습니다, 이거. 별것도 아닌데, 이거. 알려주는데도 잘하더라, 이거. 한 군데만, 한 개씩 가르쳐 주죠. 여기 물어보고, 저기 물어보고. 근데 가족 중에 어떤 분이 만일에 그게 장애의 어떤 성격이 강하다. 그러면 이 신청은 동사무소에 합니다. 동사무소 신청하면 공단에 연락하고 공단에서 뭐 여러 가지 절차 수료해가지고 나중에 장애 신청 접수를 하고 등급을 받겠죠. 근데 장애 등급 받기는 사실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등급을 받으면 물론 뭐 뇌출이라든지 기타 등등이 명확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등급 받기가 좀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장애 등급 신청은 동사무소, 자 장기요양 등급 신청은 각 건강보험관리공단 각 지사에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가르쳐줍니다. 자, 여기 보시고 그럼 등급 받는 절차가 어디 되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방문 조사를 합니다. 신청하고 한 2주 정도 내에 옵니다. 장기요양 인정 조사표에 의해서 65개 항목 조사와 25개 욕구 조사, 하여튼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면, 조사를 하기 전에 미리 부모님한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면, 물론 병원에 계시면 병원가 조사를 하겠죠. 조사를 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간병이나 간호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장기요양 인정 점수를 산정합니다. 산정하고 그다음 의사는 뭡니까? 의사 소견서는 의사가 이 기관에, 그러니까 건강보험 요양기관 공단에 장기요양 공단입니다. 거기에 직접 제출합니다. 제출하면 등급판정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여기서 1등급에서 5등급으로 이렇게 신청합니다. 정확하게는 1등급에서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 이렇게 6단계로 나눠집니다. 아니면 등급 외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거치게 되기 때문에 일단 연락만 하면 되죠.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몇 년 동안 이런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요양병원에도 가봤고 재활병원에도 가봤고 여러 기관 가봤습니다. 전화도 많이 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해본 바에 의하면 제가 느낀 거는 이게 요양병원이나 재활병원에 있죠. 가족이 좀 오랫동안 계신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이렇게 가면 있죠. 한 3개월 지나면 보호자도 이 우울증 비슷하게 옵니다. 상당히 힘들죠.
힘들지만 누구나 한 번은 거쳐가야 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미리 알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 지인, 친한 친구 중에 그 의사에서 물어보니까 요즘 내가 심적으로 좀 우울한 것 같다 하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원래 그 보호자도 그런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 중에 누가 아파가지고 장기적으로 입원해 있으면 방문을 계속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죠. 심리적으로 우울증이 생기고 그런 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미리 좀 알고 계시면 아무래도 이제 방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거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재활병원에 막상 이렇게 있다 보면 있죠. 기간은 2년인데 이 비용이 부담돼 가지고 자식들한테 이렇게 부담지기 싫다 해가지고 요양병으로 옮기시거나 아니면 시설 아니면 요양으로 이렇게 가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인 스스로 가는 경우도 있고 자식이 부담되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있다 보니까 그 노년이 참 힘들다는 걸 제가 최근에 참 인생 공부를 많이 합니다. 제가 그래서 좀 덧없음을 느끼긴 한데 아직 저는 뭐 살 날이 좀 아직 나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보면 한 70대 후반에서 70세에서 한 90세까지 이렇게 계시던데 보면 저도 언젠가는 저런 시절이 오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애들 보고 있으면 과연 내 자식들이 내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최초 제가 영상을 찍었을 때는 제 자식을 위해서 제 나이에 비해서 제 자식이 많이 어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가 뭐 앞으로 한 20년 돼야지 애가 이제 사회에 나가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제가 영상을 찍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초창기에 제가 영상을 찍을 때는 45세에서 60대에도 의외로 영상을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0대, 뭐 70대, 80대, 뭐 70대, 80대는 좀 힘들겠지만 60대 어르신이나 뭐 형님들이나 누님들, 그다음 70대 어르신들 이렇게 듣고 계시면 간곡히 제 짧은 경험상 부탁드린다기보다는 한 번쯤은 대구에서 시민이 이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한 번쯤은 들어보십시오. 집 한 채는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가지고 계십시오. 자식이 와가지고 자식 죽는다 하더라도 있죠. 제가 볼 땐 집 한 채는 절대 자식들한테 물려주지 마십시오. 다른 재산은 뭐 자식이 못 살면 말타 하더라도 집 한 채는 절대 물려주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 주택 보험공사에 연금 신청을 해가지고 그 집 한 채는 절대 팔거나 자식한테 물려주지 마십시오. 설사 자식이 사업 망했다 하더라도 물려주지 마십시오. 어차피 망한 자식 같은 경우는 그 물려줘도 또 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이제 최근에 30대, 40대 분들이 많이 보시던데, 물론 50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겠죠, 이런 내용을. 자식들은 있죠. 웬만하면 부모님 집 한 채는 탐내지 말아요. 차라리 내가 볼 때는 굶는 게 낫습니다. 한 며칠 굶으면 있죠. 일할 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집 한 채는 탐내면 안 됩니다. 왜인가 하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집 한 채까지 있죠. 자식 명으로 이렇게 넘겨주는 순간 자식이 아주 성공하면 부모님을 모시면 되는데 스스로의 힘으로 안 돼가지고 부모님 집 한 채까지 이렇게 물려받거나 어떻게 해서 뭡니까? 이게 받게 되면 대체적으로 있죠. 어디 되는가 하면 부모님 연세 많아가지고 이제 요양병원이나 어떤 시설로 모셔야 되는데 그 돈조차도 없다 이거죠.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 주위에 물어보면 이 비용이 얼마 드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시설 모시면 어떻게 해도 최하 한 달에 50만 원 듭니다. 50만 원에서 많게는 뭐 200만 원, 좋은 데는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집을 한 채면 아파트 뭐 1억짜리든 얼마짜리든 간에 한 채만 있으면 이게 해결되는데 이게 없어가지고 참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말을 안 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지만 미리 의논을 하거나 대비를 하거나 뭐 물어볼 때도 없습니다. 사실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술자리에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죠. 1대1로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지 보통 이야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자식들도 힘든 자식도 있겠지만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집 한 채는 제가 볼 때는 하늘이 두 쪽 나도 탐내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모님 연세가 뭐 60세 넘으면 있죠. 부모님 집을 주택금융공사에 연락해가지고
영모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금으로 신청해가지고 부모님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생활비로 쓰고 그 돈으로 요양병원, 재활병원 이 비용으로 쓴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집을 파는 그 자식은 있죠, 가장 불효입니다. 불효 중에 불효다. 그래서 자식들은 부모님 집 안 채 절대 탐내면 안 되고, 부모님들도 있죠, 자식 설사 사업이 망했다 하더라도 혼자 힘으로 자식하고 연을 끊는 한이 있더라도 있죠, 제가 볼 때는 집을 자식한테 주면 안 됩니다. 이건 제가 한 몇 년 동안 지켜보면서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뭐 재테크에 돈 버는 것보다도 이게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중요하다. 혹시나 지금 형제분이 한 4명 5분 되면 그 중에 한 분이 이 영상을 봤으면 나머지 형제들한테 이 영상을 다 공유하십시오. 공유, 구독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공유해야 됩니다. 제가 그동안 영상을 뭐 한 70개, 80개 찍었는데 제가 볼 땐 이 영상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영상하고 묘터는 뭐 관심 있는 것 같은데 이 영상만큼은 제가 볼 때는 공유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 중에 이런 말 있죠. 99882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파가지고 사망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이래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은 또 뭔가 하면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다가 다시 일어나야 된다 하는데 뭐 욕심이고, 저도 뭐 99세까지 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아프고 이렇게 이 세상을 떴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돌아가시는 것도 큰 복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제 짧은 생각입니다만은 뭐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뭐 제가 젊은 삶을 비춰줄 수 있겠지만,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자면 집 한 채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연금 신청해가지고, 연금 신청도 쉽습니다. 주택연금 공사, 한국주택관리공사가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거기 전화해가지고 내 아파트 연금 신청을 합니다 하면 친절하게 가르쳐줍니다. 114 전화해가지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화번호 물어가지고 전화하면 내가 집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연금 신청하고 싶다라고, 연금 신청하십시오. 자식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있죠. 부모님 집은 탐내지 맙시다. 그래서 자식들이 만약에 형제가 이 영상을 보고 있으면 다른 형제들한테 이 영상을 공유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공유만 합시다. 공유. 친구, 선배, 후배, 이 모르는 사람 뭐 거의 제가 볼 때는 뭐 한 30명에 1명 알까 말까입니다. 일단 공유만 합시다. 공유. 구독할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